네,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월요일로 잡혔다,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여야의 분위기는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 헌법재판소 앞에 여전히 여야 의원들이 모였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보고선 이야기 이어가죠.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나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기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87일 만입니다. 90분 변론 종결한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 문제는 명백합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바로 각하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그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까지 선입 선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왜 이번에는 그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는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빨리 끝내주시고. 아니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면 되지. 아니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의견을 조금씩 한 번씩 하고. 거기서 하시면 되지. 지금 저기 와서 하시면 되죠. 네, 오늘 아침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뭐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관심은 뭐 한덕수 총리 선고는 한 1 정도.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관심이 한 9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양만희 논설위원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매일 아침 지금 이제 헌재 앞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헌재 판결에 영향 미칠까요? 글쎄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바깥에 재판소 바로 바깥에서 인용이냐 기각 각하냐 주장하는 것에 이렇게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길이 지정이 되고 공지가 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죠. 이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총리가 먼저냐 대통령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가 오가다가 총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야 양당 모두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과열돼서 어제 그 야당 의원이 달걀을 맞는 이런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 양당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동원 대변인 그리고 저 이승훈 변호사님 두 분한테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네. 이거 좀 과열이라고 보십니까? 뭐 적당하다고 보세요? 네, 과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헌재 재판은 단신제 아니겠습니까? 일반 형사 재판이 1심, 또 2심, 3심 세 번에 걸쳐서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난다 하는 점에서 양측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상으로 아주 치열한 또 신경전 그리고 새싸움 이런 것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계란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런 이 폭력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이건 뭐 이 아쉬운 대목이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폭력이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인용이나 기각을 떠나서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하나의 근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렇게 이 자리로 만약에 다툼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물론 여기 한 말씀 더 붙인다면은 저도 이 당 대변인으로서 저 헌재 앞에를 여러 번 수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취재도 하고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데 헌재 정문 앞에가 사실은 제일 주목도가 높은 자리인데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 자리로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양해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이틀 전에 저렇게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뭐 꼭 저 자리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전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과열된 양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심판의 날짜가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승훈 부회장님한테는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동원 대변인 말씀이 원래 저 자리 국민의힘이 있던 자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분위기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가 좀 이렇게 늦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제 조금 뭐랄까요? 좀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초조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는 저 자리를 국민의힘한테 그냥 주려고 했죠. 그냥 맡겨놓고 있고 저희들은 헌법기관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마치 뭐 깨부수겠다, 처단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말을 헌법재판관들이 듣는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자꾸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왜 공정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 문영배 재판관의 집까지 쫓아가서 어떤 욕설을 한다던가 협박을 했을 때 그 본인이 받는 그 두려움은 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판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헌법재판기관을 믿었더니 마치 밀리는 형국이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회, 광화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뭐 200만 인파가 모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헌법재판소에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국민의힘 윤상원 의원이 내가 좀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몇 대 몇 가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월요일 3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재판관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기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동시에 같은 날 해보겠다라는 헛된 꿈을 쫓다가 결국 국민들의 강한 여론에 부딪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승훈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근거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뭐 도대체 저것이 말하는 의도가 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건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뭐 카더라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각하 1명, 기각 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저는 8대 0으로 나온다라고 보고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한덕수 총리가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탄핵이 8대 0 기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대 0인데. 예. 한덕수 총리.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통해서 계속 국민을 흔들고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거예요. 저것도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포고령을 보시면 정치활동을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그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내란 사태인 것이 명백한 것이고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비상사태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8대 0이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어떤 그 강한 힘에 의한 좀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훈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또 기각될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쟁점이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2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비상계엄에 따른 동조 내진 묵인 방조, 왜 책임 있는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막아야지 그거를 왜 묵인 방조를 했느냐라는 게 하나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을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결국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비상계엄 또 헌재 재판관 이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최종 선고에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마찬가지고요. 또 헌재의 최상목 대행이 그중에서 2명만 임명이 된 상태에서 8인 체제로 간 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이 남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고 또다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컨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의 최종 선고에서 물론 저는 각하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동조, 묵인, 방조라는 것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설득력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꽤 있다. 아니면 뭐 지금 시중에 윤상현 의원이 7대1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얘기한 걸로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한 분 또는 2분이 그대로 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진영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명분이 없다라고 돌아섰다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각하면은 그것은 뭐 이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이 6명이 확보가 안 돼서 5대3이나 4대4로 기각이 된다. 그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최종 선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야 패널도 지금 한덕수 총리 선고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그 여야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찌 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많은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게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뭐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한덕수 총리 대행의 기각이 되면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그리고 국정 마비, 국정 테러 이것이 결국은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사실은 윤석열 뒤에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뒤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데 이것조차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헌재가 지금 국힘이나 그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개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뭐 어차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를 이제 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는 빌드업으로 우리가 그나마 좀 선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면은 그게 그대로 윤 대통령한테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밑작업, 아까 전현희 의원은 뭐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걸 위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앞선 밑작업이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여야의 입장에서 좀 자유로운 양만 있는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헌법에 보면은 법관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고요. 헌법재판관들은 거기에 이제 헌법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두 사건을 연계하기는 법률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연계해서 한 총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심판 결과도 연계될 것이다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일단 탄핵 사유가 매우 다르고요. 또 탄핵 사유에 나타나 있는 예를 들어 겹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그 경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한다면 왜 막지 못했냐 하는 것이 이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경중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선입 선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하던 대로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입 선출이라는 것도 탄핵 소추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먼저예요. 근데 변론이 종결된 거로 보면은 총리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때 헌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례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라고 하는 것은 두 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랬으니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취재한 결과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다루는 기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얘기한 것이 왜 그럼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느냐? 평의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평의가 먼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평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의가 끝나면 선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작동 기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데 좀 너무 길게 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 야, 이거 이제 헌재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확실히 바뀐 거 아닙니까? 예컨대 선입선출, 아까 우리 논설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입선출이라는 것이 헌재 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선입선출이라는 것은 원래 경영학 중에서도 회계학에서 나온 용어를 갖다가 둘러댄 건데요. 무엇을 위한 선입선출입니까?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라고 제가 되묻겠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이 됐지만 한덕수 총리의 최종 변론이 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그거로부터 엿새 뒤인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쟁점도 엄청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11번 변론이 있고 이쪽에서는 딱 90분 한 번, 한 총리는 한 번 했죠. 그만큼 쟁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쟁점도 없고 최종 변론도 먼저 끝났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걸 두고 왜 선입선출을 어기냐. 참 둘러대기도 잘합니다. 용어 선택도 참 아주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용어를 갖다가 쓰는데요. 좀 이렇게 냉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쟁점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데 먼저 했다고 손치더라도 아마 한덕수 총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데 기각이나 또는 각하가 최종 선고가 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의 두려움과 초조함의 방증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최종적으로 최상목 대행 이 협박과 몸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광화문 앞에를 가보십시오. 이 고궁박물관부터 덕수궁까지 완전히 불법 텐트촌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에게 지금 흐름
마음대로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당의 또는 이재명 대표의 초조함이 발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민 변호사님 뭐 반론하실 거죠? 일단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 국정 공백이 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킬 거면 굳이 뭐 한덕수 총리 빨리 할 필요 있을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고 복귀시키고 나서 한덕수 총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먼저 복귀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탄핵이 되면 바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가야 되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 정도 수준으로 조기 대선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의 과정에 있어서의 국정 안정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과는 통화도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프로세스를 국정 안정을 생각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너무 늦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그 재판 지연 의혹, 그러니까 그 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지금 수원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부를 이제 기피하고 싶다라는 이제 신청을 이 대표 측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문을 법원이 이제 이 당사자한테 이제 그 송달을 해야 되는데 뭐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됐다. 뭐 이 얘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양만희 연설위원.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에 대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해 12월에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북 송금 사건하고 사실관계가 매우 겹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담당 재판부였거든요. 근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의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관들을 기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기피하게 되면 재판이 중지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에 그 법관 정기 인사에서 담당 재판부의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3명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유가 소멸됐으니 볼 것 없이 각하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 각하 결정문을 신청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 대표의 변호인들에게는 결정 선고나고 나서 2, 3일 뒤에 다 도달이 됐답니다.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편지로 3번을 보냈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폐문부재라고 하는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에러로도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근데 우편으로 3번 송달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법원 집행관을 3번 보냈는데 역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혹자는 생각하기에 변호인이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재판을 재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 받아야 된다는 견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재판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할 때 재판이 시작됐어요라고 하는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이제 2번 송달이 안 돼서 3번째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뭔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죠. 자, 이승민 변호사님, 이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의 얘기인데 6번이면은 좀 이게 주변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피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가 집에 거의 못 들어갈 겁니다. 아마도 뭐 계엄 사태 이후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과 시간에 배달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인들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받고 변호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판 지연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받으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또 서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송달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굳이 송달의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피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사람이 없으면 폐문무죄로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 그냥 과도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이거 뭐 재판 기피는 아닌 걸로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괜찮을까요? 예. 폐문무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 때도 폐문무죄가 아주 전국적인 또 유행어가 돼버렸죠. 이른바 거대 야당의 대표의 집이 그렇게 6번, 7번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쇼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은 직접적으로 국회의 당대표실 또 의원회 간의 의원실에까지 송달인이 가서 그거를 전해줘야 했겠습니까? 이거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190석 범역 야권의 수장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 불명이다라는 것은 비단 이번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또 이 선거법 위반할 때 799일 끌었지 않습니까? 1심 선고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한 번은 실수이지만 이것이 2번, 3번, 수십 번 반복하면은 실수가 아닌 것이죠.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